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9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이제 종반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치부 여야 반장과 함께 남은 선거전의 변수 짚어보겠습니다. 네, 총선 앞두고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선거 음모론과 가짜 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는데요. 막을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질문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큐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50분 동안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공백 장기화로 국민에게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면서 의료계를 향해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가장 관심은 의대 정원 문제였는데 대통령이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시작하면서 먼저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하면서도 의료계가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의료개혁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2,000명 증원 규모를 놓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일부 조정 여지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당위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력 추계에 사용하는 통계적 모형과 인구 구조 변화, 만성질환 증가 같은 질병 구조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정부 출범 이후 37차례에 걸쳐 의료계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왔다면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7년 동안 역대 정부들은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위해 9번 싸웠으나 9번 모두 졌고 의사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면서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0분가량 생중계 담화를 하면서 의대 증원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고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담화에 나선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재작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 그리고 지난해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실패한 이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대통령 담화 이후 의료계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의지를 거듭 확인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동네 개원이들은 오늘부터 단축 진료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대통령 담화에 대한 의료계 반응 전해주시죠. 의료계는 일단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은 입장이 없다가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대국민 담화를 지켜봤지만 이전 정부 발표와 크게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어 실망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면서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따른 호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백지화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화의 문이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오늘부터 외래 수술 일정을 줄이고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하게 됩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주 52시간 이내로 진료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늘부터 24시간 연속 근무 후 다음 달 휴무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야간 당직 근무 다음 날에도 주간 근무를 하면서 36시간 연속 근무를 했는데 연속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의대 교수들의 진료 시간 단축에 따라 환자 수가 줄면서 의료 공백은 물론 병원의 운영난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네 개원이들도 오늘부터 주 40시간 진료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원이들은 임대료나 전기료,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동참하게 될지는 불분명합니다. 대학병원에 이어 동네 의원들까지 진료 축소에 나선 가운데 의정 대화에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않으면서 당분간 의료 공백이 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학칙에 따른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누적 1,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까지 전국 40개 의과 대학 재학생의 54.5%인 1,242명이 학칙에 따른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계에는 학과장이나 학부모 서명 등 절차를 지킨 휴학계에만 해당하는 만큼 전체 휴학 신청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이 승인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에 대해 학사 운영 정상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원 업무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의 이른바 전공의 행동 지침글을 수사 중인 경찰이 또 다른 지침글도 확인하고 게시자를 특정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 자리에서 전공의 집단 행동 지침을 작성한 혐의로 군의관 2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관 2명은 전공의들이 알아야 할 계약 관련 법률 사항을 포함해 이른바 지침글을 SNS에 올리고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인물로 현직 의사와 의대 휴학생 등 모두 2명을 특정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담화 이후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여론의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은 정부가 2,000명 숫자에 집착하며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일단 여론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담화 직후 부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숫자에 매몰된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증원 규모를 포함해 정부가 국민을 위한 결론을 조속히 내주길 강력히 요청했고 그 방향대로 나서주길 바란다며 여당으로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은 일단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문제를 비롯한 악재를 일단락하고 선거 운동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를 겨냥해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료계가 더 합리적 방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민주당은 먼저 나서지 않는 불통 정권의 모습 그대로라고 맹공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를 악마화하면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도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고 대책은 없고 변명과 고집뿐인 담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을 두고도 정치권의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은 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부동산 편법 대출 논란을 문제 삼으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학생 신분이던 양 후보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 자금에 보탠 건 명백한 사기라며 오늘 오전 검찰에 양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라며 당 차원의 공식 대응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부동산 문제가 다시 불거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지도부는 후보자가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장진영 동작갑 후보의 재산신고 의혹이나 조수연 대전서갑 후보의 전세 사기 가해자 변호 이력 등을 거론하며 맞불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이제 총선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막판 표심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야 지도부의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부산과 경남 창원, 김해를 방문합니다.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이후 수도권 지역에 화력을 집중해 왔는데 첫 비수도권 유세지로 PK 지역을 택했습니다. 부산과 경남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으로 꼽히지만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판세가 심상치 않다는 당내 위기감이 커지자 표심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유세에서도 낮은 자세로 지지를 호소하면서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기준을 2억 원으로 높이는 소상공인 정책 등 민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틀 연속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 머물며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잠시 뒤 인천 계양을 후보자 TV토론의 사전 녹화를 진행했는데 오전엔 공식 일정 없이 맞상대인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의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인천 동 미추홀 을과 중강화 옹진을을 찾아 남영희 후보와 조태상 후보를 지원하고 계양으로 돌아와 유권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선거에서 참패할 것 같다는 여당의 주장은 엄살이자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는데 오늘도 정권 심판론의 고리로 지지층 결집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 밖에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은 주로 수도권 자당 후보 지원 유세에 집중하고 조국혁신당은 경기 성남과 용인에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의 공범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유튜버를 구속한 데 이어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유서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전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남성 40대 유튜버로 밝혀졌는데 앞서 이 유튜버가 단독 범인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수사해봤더니 공범이 있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 A씨의 공범들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특정한 피의자는 A씨를 포함해 70대 B씨, 50대 C씨까지 모두 3명입니다. B씨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A씨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로 지난달 경남 양산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A씨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길을 안내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공범 C씨 또한 경남 양산 지역에서 활동하며 범행을 같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체포된 뒤 구속됐는데 경찰은 나머지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서울과 경기, 인천부터 대구, 경남까지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돼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가 행정복지센터와 체육관 등 모두 40여 곳에 설치된 정황이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 건 36곳입니다. 대부분은 정수기 옆쪽에 설치돼 눈에 띄지 않았고 통신회사 장비라는 이름표가 붙어있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자 정확한 투표 인원을 세워보려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A씨 집에선 수십 개의 카메라 장비가 나왔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카메라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선거를 앞둔 중대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4월 총선 관심 지역 소개해드리고 있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수원벨트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수원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민의힘 이수정 이 두 정치 신인이 최근 출렁이고 있는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양보 없는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의 심장, 경기도청이 위치한 이곳은 경기 수원정 지역구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5번 연속 민주당이 깃발을 꽂았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손을 들어주며 민심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의 경우 수원 5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붉은색으로 물든 곳이기도 합니다. 김준혁, 이수정 두 정치 신인이 여의도행 티켓을 두고 이곳에서 격전을 벌입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이 지역에서 3선을 한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당내 경선에서 꺾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준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30년 넘게 수원에서 정조를 연구하며 광교 신도시 건설에도 참여해온 만큼 지역 전문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수원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역의 골목골목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지역에 아는 만큼 문제점도 알고 있고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대학 교수 출신으로 활발한 방송 활동을 통해 범죄 심리학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소아과 의사 5분 모시는 전문병원 만들어지게. 네, 감사해요. 한동훈 비대위 1호 영입인재로 들어온 이 후보는 민생 전문가로 맞수를 뒀습니다.
제 개인의 능력을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하는 것만이 그것이 지금 사실은 제 유일한 전략이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미래를 보장해주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평균 연령 38.9세, 이곳 영통구에는 삼성 디지털시티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만큼 두 후보 역시 서울로 가는 추가 교통망 확충 방안과 교육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화성, 용인 등 인근 지자체와 연맹을 통한 3호선 연장 방안을 내걸었고, 이 후보는 교육자유 특구로 지정해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서에서 이어지는 3호선을 연장해서 이곳 광교와 또 원천 메탄으로 이어져서 이 차량 기지창 건설은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고요. 지역에 먹고 살 거리로 반도체 사업장을 짓는 게 이제 수원 여러 지역의 후보들의 공동 공약입니다. 교육 자유 특구를 만들어서 반도체 인력 조달도 하고. 유권자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당색보다는 인물을 보고 표를 어디에 줄지 결정하겠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변사체체 많이 났잖아요. 이수정님 되시면은 그런 쪽 치안 문제? 근데 제가 사는 곳은 좀 어둡고 그게 조금 있어서 심판론에 가깝게 투표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지하는 정당 같은 경우에 뭐 새로 물갈이도 많이 됐고 그래서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못 정했습니다. 둘 다 비슷하고 과연 어느 후보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출렁이는 민심과 함께 달라진 세대 구성도 변수로 꼽힙니다. 광교 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 50대 이상 인구가 늘어난 반면 40대 이하의 비율은 줄었습니다. 수원벨트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 수원정. 수성에 나선 민주당과 탈환의 사활을 건 국민의힘 가운데 유권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아흘의 앞으로 다가온 총선, 선거도 이제 종반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선거전의 변수는 무엇이 될지 오늘도 정치부 여야 반장과 함께하는 총선 이 안에 있다. 이종원 반장, 안윤학 반장 두 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는 표심 잡기 경쟁이고 우리 기자들은 그 표심을 해석하기 위한 경쟁인데 좀 어디로 가보고 있습니까? 좀 눈에 띄는 곳이 있었나요? 오늘 일단 한동훈 위원장 부산 경남 훑고 있는데 네. 이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서 지방 일정은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수도권을 나흘 연속 돌았는데 이 동선을 보면 이 판세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급한 게 한강벨트 등 수도권인 거고 네. 그 다음으로 급한 곳이 이 낙동강벨트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선거전 초반부터 이 낙동강벨트 나선 후보들이 이 한동훈 위원장 좀 빨리 내려와 달라 이런 요청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는 공동선대위원장이죠. 요새 현재 여당이 가장 공세를 집중하는 이슈인데 이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이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방문해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안 기자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일단 인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단 오후 2시에 인천 계양을 후보자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게 녹화 방송인데 내일 방송되는데 지금쯤 아마 끝났을 것 같고 방송 토론회를 이 대표가 계속 거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웬일이야 하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녹화한 방송 토론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상 반드시 한 번은 해야 되는 그런 지역구 토론회였고요. 네. 당연히 상대는 이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였고요. 이후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에 시간이 촉박하니까 인천 지역에서 두 후보를 유세 지원한 뒤에 밤에는 이제 자기 지역구에서 거리 유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제 일각에서는 자칫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안방이 털릴까 지역구 신경을 많이 쓴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 측은 일단 전혀 아니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저희가 지켜볼 때는 아무래도 신경을 좀 안 쓰진 않는구나 뭐 이런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첫날도 시작을 어쨌든 자기 지역구에서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좀 오늘은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준비한 키워드도 바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반장이 꼽은 키워드. 변수 그리고
돌파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거든요. 아무래도 의정 갈등이 주요 변수로 부상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의 요구가 좀 반영된 흐름일까요? 예, 저는 어제 이 조혜진 의원의 기자회견이 굉장히 상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어제 발언한 내용을 좀 그래픽으로 준비해봤는데 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하고 뭐 국민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기자회견을 했던 거잖아요. 사실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여권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던 건 전 대단히 이례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건데 조혜진 의원은 지금 3선이고 4선에 도전하는데 자기 지역구를 이제 바꿔서 그 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서 이 낙동강 벨트에서 이제 경남 김해을 이 지역구를 바꿔서 현역인 민주당 의원과 지금 맞대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현장 후보들이 민심을 잘 느끼다 보니까 왜 악수만 해도 민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급하다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 대통령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좀 의견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함부로 사과를 하면 후보들 사기가 오히려 떨어뜨릴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 또 이 사과하는 순간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야당이 이제 그걸 고리로 해서 공세를 또 높일 테니 네. 오히려 반격의 빌미만 준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고요. 아무튼 오늘 대통령 오늘 메시지 중에서 이 송구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 사과의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이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 또 응원이 필요하다, 이런 데 좀 방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의대 중원 규모 2,000명 후퇴가 가능할 것이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네. 이게 관건이었는데 오늘 약간 여지를 좀 준 것으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오늘 국민의힘 이 대통령 담화 이후에 공식 입장이 아직 없습니다. 그만큼 고심이 깊다는 거고, 이 한동훈 위원장은 이 숫자에 매몰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 같은 그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아까 돌파구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띄는데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계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가 특별한 조치를 취할까요? 아니면 정면 돌파 쪽으로 갈까요? 일단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공천 취소라든가 이런 특별한 조치는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예측하자면 앞으로도 그런 조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조치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를 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세종갑 이영선 후보가 공천 취소가 됐었잖아요. 전 후보죠. 그러니까 그 이영선의 사례와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당에는 해명을 제대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을 이제 다른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 그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을 속이진 않았다. 그리고 선거가 일단 너무 임박했다. 왜냐하면 이제 당 차원에서 후보 개인 문제라고 일단 선을 계속 긋고 있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선거가 이렇게 임박했는데 네. 이거를 급변할 수 없다, 다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취소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당 차원의 전략적 판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로 이게 끝나겠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양문석 후보 다 짊어지고 가라. 약간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민주당이나 이제 국민의힘이나 각 후보들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후보 다음에 누구 후보 또 나오고 줄줄이 이제 계속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양문석 후보한테 좋아, 그래, 너 공천 취소,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속이 좀 후련하긴 합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국민 시각에서도 그렇고. 네. 하지만 민주당 판단에서 보기에는 이게 보수 진영이나 보수 언론에서 이게 양문석 후보 하나로 끝날까? 줄줄이 이제 또 뭐가 터져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후보 이후로도 계속 누군가를 타겟으로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럴 때마다 공천 취소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뭐 당으로서는 부담이 된다. 뭐 이런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대표 측 핵심 측근도 이제 저하고 통화해서 결국은 본인이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현재까지 이제 상황을 규정을 했고요. 물론 이제 당 내부적으로 양 후보 문제가 이제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수도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지는 여론 동향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이 양문석 후보 문제 결국은 현재 전체 판세를 당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와도 맞물려 있는 대목인데 내부적으로 좀 어떻게 판세를 보고 있습니까?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네. 당 내부적으로도 이게 지지율 흐름을 파악은 하고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아직 그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뚜렷한 변화가 이제 아직은 잡힌 것이 없는 걸로, 아직까지는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양문석 후보 문제보다는 어떤 물가 문제나 오늘 뭐 의정 갈등 문제나 그다음에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문제, 이런 문제 등으로 정권 심판론 여론이 좀 높지 않나, 당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관계자가 양문석 후보 문제가 분명히 심각하긴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이상하게
심판론이 굳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뭐 복수의 취재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 이게 분명히 영향이 미칠 텐데 여론조사 결과를 막상 받아보면 크게 영향을 안 주지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 네. 이번 주가 결국은 분기점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선거가 있고 이번 주말에 이제 저기 있잖아요. 사전 투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는 4일, 그러니까 그 사전 투표 전에 한병도 전략위원장이 전체적인 판세를 이제 브리핑한다고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네. 이때 발표하는 그 민주당의 발표의 내용의 행간을 보면 우리 양문석 후보 문제가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대략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당 시각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이종섭 전 대사가 사퇴를 했고 또 의정 갈등 관련해서 윤 대통령 메시지까지 나왔거든요. 좀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 갈까요? 좀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 선거철에는 특히 이 정치적 이슈에 민심이 네.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유권자들이. 네. 그만큼 좀 시기가 중요한데 좀 결론적이긴 하지만 이종섭 전 대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 이상 애초 처음부터 그냥 좀 결단을 해서 사퇴로 처음부터 정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당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여론을 눈치를 보다가 조기 기육을 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사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주 정도가 시간이 지났고 이게 지지율이 더 빠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처음이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라든지 도태우 후보 이 공천 주고 나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나중에 이제 번복을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오늘 대국민 담화는 좀 득점이 될지 실점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이제 대통령실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권 관계자가. 기존 입장을 뒤집는 순간 공멸이다. 뚝심, 추진력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제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뒤집어 보면 뚝심과 추진력을 방증한다는 그런 분석인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네. 기존 입장에는 의대 정원 같은 걸 좀 치환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의대 증원, 의료 개혁이라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를 하니 밀어붙여도 된다 이런 판단이 어느 정도 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의정 갈등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고구마 줄기 같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맥락 중에 하나가 막말 논란 아니겠습니까? 자, 야당에선 또 경기 수원시 정인가요?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도 좀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변수가 될까요? 최근 이제 보수층이나 노년층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중이 조금 이렇게 늘어난다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사실 그래서 김준혁 후보의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보수층 결집에 어떤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닌가. 뭐 그런 분석이 있던데 그런 분석은 어느 정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수층을 자극했다. 저런 야당 용서 못한다. 이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이제 그 김준혁 후보의 말들이 전체적으로는 양문석 후보 문제, 부동산 의혹 문제가 워낙 크게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실 김 후보 문제는 조금 2등 약간 밑으로 조금 우선순위가 좀 주목받지 못하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당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가 앞에서 계속 이제 비판을 받다 보니까 그 뒤에서 있던 저 김준혁 후보 그 뒤에 이제 주목받을 후보들 의혹들이나 막말이나 이런 후보들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약간 덜 맞는 덜 비판받는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양문석 희생론이라고 좀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양문석 희생론. 예, 양문석 희생론 뭔 말이냐면 양문석 후보 다 떠안고 가라. 당신 혼자 비판받고 나머지 후보들의 문제는 조금 비판을 덜 받게 부각 덜 되게 하고 떠안고 가라. 이렇게 양문석 희생론이라고 저는 어쨌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저는 선거 막판에 그 양문석 후보 문제는 조금 취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문제가 좀 민감하잖아요. 민주당에서도 또 이렇게 정책이라든가 이런 실패도 좀 있었고 그래서 양 후보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 네. 수도권 선거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되면 어떤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치를 할 경우에도 좀 시점을 뒤로 밀어서 조금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은 좀 있습니다. 네. 자, 선거 판세가 사실 쉽지 않다 보니 한동훈 위원장 발언도 좀 전보다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고 좀 다수의 전문가들도 이 대목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나름의 전략이 있는 걸까요? 뭐 아주 의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이제 좀 발언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 이 시간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뭐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네. 거의 이어서 이틀 전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후보들 겨냥해서 이제 쓰레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거전이 과열되니까 양당 이 지도부들 이 발언들이 좀 거세지는 건데 굳이
굳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좀 구분을 하자면 특정 계층이라든지 어떤 세대를 겨냥한 그런 실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을 이제 겨냥한 건데 그래서 이제 여권 관계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정도 발언은 이제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다만 이제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는 좀 거부감을 좀 갖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야권에선 조국혁신당 제3지대 선두로까지 지금 부상한 상황인데 자, 여기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1번 박은정 변호사 남편의 전관예우 논란이 좀 적지 않은 상황인데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 결론부터 말하면 그 조국 혁신당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일이 없을 것 같다. 그 실제 또 박은정 후보 남편 문제가 나온 지 꽤 시일이 좀 지나고 있는데 네. 현재 여론조사 결과들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 20%대가 약간 견고하다 할 정도로 계속 20%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또 박은정 후보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남편의 문제라는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보 리스크라고 말할 것 같으면 사실 조국 대표가 가장 큰 리스크를 떠안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태생적으로 이 조국 혁신당은 입시 비리 리스크라는 조국 대표의 리스크를 떠안고 이제 시작한 당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냐? 그거는 이제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서 지지율이 계속 오른다는 거죠. 심판론으로. 조국 대표 지지층은 정권 심판을 잘하라고 해서 표를 주겠다고 이제 마음들을 굳혀가는 건데 그거를 흔들 만한 대형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조국 대표가 이런 면도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지역구에 얽매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비례대표만 그 후보들을 냈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당에서는 어떤 시각이 있냐면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이 3명인데 4명, 1명이 더 늘었네. 왜냐하면 전국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도 자연스럽게 이제 견고해지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조 지민 이런 것들이 지역구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을 높이는 약간 민주당으로서는 어부지리의 효과도 있지 않나 뭐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부지리 효과를 포함해서 현재 판세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아까 언급했던 쭉 나열했던 변수들이 민심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결국 관심사인데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안윤학 반장께서 이제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기자들이 민주당은 그래서 몇 석이냐고 많이 질문한다고. 근데 저희 여당 출입 기자들은 그런 거 묻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거든요. 현재 요즘. 판세로는. 예. 네. 근데 이제 다만 공통적인 얘기는 바닥을 찍었다는 거고 이제 오름세라는 건 다 공통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이제 21대 총선 의석수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신이 미래통합당이 지역구에서 84석을 얻었고 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이 비례대표에서 19석 합쳐서 103석을 얻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판세를 4년 전과 비교하면 좋을 건 없지만 그렇다고 더 나쁠 것도 없다. 그리고 지금은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고요. 또 여권에서 이제 투표율도 많이 중요한 변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이제 선거인명부 확정된 걸 보니까 네.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그 통념상 4050은 아무래도 4050 세대가 민주당 지층이 이제 많다는 게 통념상으로 인식이잖아요. 근데 여당에서는 이제 50대만큼은 반반 정도라고 보는 거고 60대 이상에서는 뭐 보수 지층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최근에 관계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전 투표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어떻습니까? 그 오늘 한 신문에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그 이번 선거의 표심을 좌우할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이제 핵심 요인으로 물가나 이제 경제 문제를 이제 꼽았어요. 그 민주당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판단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이상하게 선거판이 점점 굳어지는 것 같다. 정권 심판론으로 쭉 가는 것 같다. 그만큼 이제 심판론에 대해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역시나 이제 구체적인 의석수를 아직도 거론하기는 아직 이르고 또 사실 선거 판세가 앞으로 한두 번 정도는 더 이제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본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잘 나온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PK에서도 많이 뒤집히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건 다 거짓말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다. 이건 믿지 말자. 이건 믿지 말고 우리가 더 뛰어야 된다. 뭐 이런 여론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역시나 이번 주말 금요일, 토요일 날 예정돼 있죠.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나 전체적인 흐름 등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네, 9일 남은 상황. 두 기자 모두 판세는 한두 번 정도 더 요동칠 수 있다고 했는데 여야 모두 지금 들어보면 악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좀 남은 아흘에를 어떻게 쓸까요?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좀 강조하는 부분이 정책적인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여당에서도 그걸 인식하고 좀 민생이라든지 정책에 좀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당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이 2조 심판론에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2조 심판론으로 나오게 된 게 애초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했을 때는 운동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86세대들이 공천장을 못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운동권 심판론이 좀 힘을 잃었고 그러면서 국회 독재 심판으로 넘어갔는데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조국을 싸잡아 비판해야 하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묶어서 공격하는 2조 심판이 등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좀 분석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좀 희석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만 공격받을 때는 오롯이 그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데 둘이 지금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대부분 혐의들이 지금 재판 중인데 조국 대표는 이미 2심까지 유죄가 정해진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 좀 전략적인 미스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지금 힘을 받고 있었던 거는 용산발 리스크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여당 내에서도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실점이 대파 논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민생 문제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도 이제 유세 과정에서 최근에도 뭐 저출생 대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엊그제는 이제 부가세이나 이런 민생 의혹들 발표했었는데 사실 이게 못 들어보신 아마 유권자분들도 많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스피커 볼륨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공약을 발표할 때는 다른 대화 메시지를 좀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전달이 되는데 그런 전략적인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좀 그런 전략들을 좀 보완해 나가면서 치밀하게 전략을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피커 볼륨 조절 실패. 네, 그 아까 이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달았지만 사실 민주당에서는 2조 심판론 요 메시지 자체를 그 역시나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2조 심판론에서 묶어버리면 정권 심판론이 더 이제 부각이 된다는 거죠. 차라리 여기서 지민 비조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아예 각계 전투로 이게 조국 혁신당을 아예 빼버리거나 한쪽으로만 집중을 했어야지 두 개 같이 묶어주니까 오히려 민주당 속내는 사실 고맙다는 거거든요. 속내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2조 심판론을 엮으면서 오히려 더 지민 비조나 이런 게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보는 이제 뭐 그 돌파구 아까 질문하신 거, 그거는 사실 민주당이나 야권 입장에서 현재의 마음을 좀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그 제발 양문서 후보로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정권 심판론이 이대로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야권이라고 하면 야당이라고 하면 정책이나 예산 등과 관련해서 딱히 선거용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경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을 한다고 해도 사실 유권자들이 야당인데 할 수 있는 게 있어? 이런 좀 그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현재 선거 흐름에서 딱히 이제 돌파구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게 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여권이 이제 돌파구를 마련하면 그 돌파구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이제 야당의 전략인 것 같고요. 그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오늘 대통령 의정 갈등 관련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슈 주목도를 사실은 야당 후보 리스크가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갔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는 이슈를 이렇게 흐름을 바꿔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는 판단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애초 이 총선 이안에 있던 약속은 월요일, 목요일 총선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총선 판세를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코너였는데 내부 사정상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쉽지만 두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서울 청담동에서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면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해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뚜렷한 예방책이 없어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값비싼 외제 차량인 롤스로이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피부과 진료를 받고 나온 남성이 운전 도중 가로등을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큰 길가에다가 당시 시간대가 대낮이어서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갑자기 울려 퍼진 충격음에 행인은 물론 근처에 일하던 사람들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황했죠. 굉장히 컸죠. 큰 사고 났구나. 운전자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하고 시술을 받은 뒤 약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 정밀 검사에서는 향정신성 약물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약물에 취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유사하다고 본 경찰은 건강보험공단 기록을 들여다봤지만 상습 투약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혐의는 종결하고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면 내시경 등을 위해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할 경우 보통 30분 뒤면 의식이 들지만 운전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 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문제는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50건 넘게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과 달리 단속 규정이 없어 사고가 난 뒤에야 처벌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단속 규정을 만드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만취 상태로 서울 홍대에서 남의 차를 훔쳐 경기 고양시까지 몰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낸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소속 미군 23살 남성 A씨는 어제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에서 주차된 모닝을 훔쳐 경기 고양시 신원동까지 운전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1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여성과 남성이 다치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A씨도 가슴과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수원에서 전기 승합차가 갑자기 맹렬한 속도로 돌진을 해 차량 2대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런 급발진 추정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 주택가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전기 승합차가 갑자기 맹렬한 속도로 돌진합니다. 차량 2대를 덮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차를 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갑자기 순간 굉음이 나며 급가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기아를 조작하거나 시동을 끄려고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급발진 추정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로 1톤 화물차가 돌진해 7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24일에도 인천 미추홀구에서 택시가 가로등과 승용차, 버스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차량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청이 집계한 급발진 추정사고는 약 800건, 넷 중 하나는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급발진 추정사고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 또 피해자가 차량 결함 원인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현행법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차량 기술이 워낙 고도화돼 있어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결함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집계한 급발진 의심사고 766건 중 급발진 인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22년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SUV의 급발진 추정 사고로 손자인 이도현 군이 숨진 일을 계기로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이 발의됐지만 표류 중입니다. 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인 가운데 급발진 추정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 아침 9시 20분쯤 광주 원주고속도로 서울 방면 남한강 대교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0대 남성과 SUV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이 다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전 11시쯤엔 충남 천안시 성정동 한 교차로에서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던 119 구급차가 SUV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 등 SUV에 타고 있던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심정지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이렌을 켠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SUV 운전석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4월 1일 만우절이라고 동료들과 짓궂은 장난치신 분들, 또 장난 전화의 유혹에 넘어갈 뻔한 분들도 많으셨죠. 행여나 112에는 거짓 신고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경찰청이 어제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자, 요즘도 장난 전화하는 사람이 있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거짓 신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 3년 전에 3,700여 건이었던 거짓 신고가 지난해 4,800여 건, 거의 5,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 거짓 신고로 인한 처벌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3,380명이 거짓 신고로 형사 입건이 됐는데 이 중에서 74명 구속까지 됐고요. 또 9,000여 명은 벌금 등 즉결 심판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은 물론이고요. 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동 경찰관이 만약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는 7월 3일부터는 이른바 112 기본법이 시행되는데요. 거짓 신고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해집니다. 자, 이처럼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거겠죠. 네, 112 거짓 신고, 단순히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경찰력 낭비로 인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장난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 등에서 흉기 테러를 벌이겠다는 협박 게시물 60건을 올린 10대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이 됩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칼부림 예고글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체포된 10대 A군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나타난 A씨는 취재진 앞에서 실제로 테러를 할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여학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 그제 개통을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평일 출근길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민들은 비슷한 시간이 걸리는 SRT보다 저렴하고 또 이용이 편리했다며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2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평일 운행 첫날. 출근 시간대였지만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오는데 단 20분. 시민들은 빠른 속도에 만족했습니다. 비슷한 시간이 걸리는 SRT가 7,000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교통비도 부담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원래는 버스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보통은 SRT 타고 출근을 했는데 일단 교통비가 많이 절약돼서 너무 좋고 쾌적하고 해서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비 오거나 일기 안 좋을 때 아침에는 차가 매진이 돼가지고 잘 없었는데 지금은 언제든지 찰 수 있고 하니까 시간은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수단 선택권이 넓어진 점도 장점입니다. 제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SRT나 GTX 말고는 버스도 거의 없어서 어쨌든 저한테는 출근 수단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배차 간격이 평균 17분이라 한 번 놓치면 낭패 볼 것 같다는 걱정도 있었고 집에서 동탄 역사까지 멀어 대중교통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동탄 외곽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거를 이용하려면 교통이 안 좋아, 동탄이. 전철도 없고 기타 등등 동탄역까지 오는 게 좀 불편하지 않나. 새벽 5시 반부터 오전 9시까지 이용 승객은 1,900여 명. 이용객은 예상됐던 평일 출근 수요 4천여 명의 4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승객들이 새 교통수단에 대해 인지하고 패턴을 바꾸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안전운행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직 운행 초기라 이용객이 적었지만 향후 서울지하철 9호선처럼 붐빌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GTX는 지하 40-50m 아래에 지어져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가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은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으로 안전운행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경기도가 GTX 플러스 노선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GTX 플러스 노선안은 GH 노선 신설과 C 노선 시흥 연장을 통해서 GTX 수혜 지역을 경기 북부와 서남부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입니다. 네,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가운데 6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전국 주택구입 물량지수가 55.0으로 1년 전보다 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구입 물량지수는 중위소득과 자산을 활용해서 총부채 상환 비율 25.7%의 표준 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 범위를 나타낸 지수를 말합니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3.1% 늘며 6달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부진을 딛고 우리 수출이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6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고 조업일수를 따진 하루 평균 수출액 증가폭은 9.9%로 더 컸습니다. 이로써 우리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로 돌아선 뒤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실적 호조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17억 달러로 지난 2022년 6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IT 품목 수출도 2년 만에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 전반의 수요가 높아지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전보다 더 뚜렷해진 겁니다. 3월로만 따지면 역대 2위치입니다. AI 서버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PC용 반도체, 그다음에 모바일용 반도체 재고 감소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견조하다. 지난달 수입은 1년 전보다 12.3% 줄어든 52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된 영향이 컸습니다. 이로써 무역 수지는 43억 달러 흑자로 1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0.4% 소폭 증가에 그친 데 반해 미국으로의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3월 기준 역대 최고액을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전체 수출액은 1,637억 달러로 1년 만에 8.3%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의 선전이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음식 배달 업체들이 무료 배송을 내걸고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은 오늘부터 알뜰 배달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민이 지난해 4월 도입한 알뜰 배달은 여러 집에 동시에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앞서 쿠팡이츠가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묶음 배달 서비스를 무료화한 지 일주일 만에 내놓은 조치입니다. 요기요도 지난달 29일 배달 멤버십 요기 패스 X의 구독비를 월 4,900원에서 2,900원으로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시장과 국민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다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시장 교란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 화두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총선이 아흘에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선거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파고들어 파상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여당 내에서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사과 요구를 빌미로 정권 심판론을 더욱 강조했는데요.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불법 대출 의혹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결코 참을 수 없어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이를 덮기 위한 거짓말이 그것입니다. 강남 아파트에 대한 물욕의 비전, 무리한 투기이자 불법 대출이었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피해자가 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양문석 후보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피해자이며 이런 기막힌 소리를 들어야 하는 국민들이 피해자입니다. 마침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무책임, 무능력, 무비전으로 2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했습니다. 민생경제의 파탄, 오만, 구려외교와 소통 부재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혼내주겠다는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오만했고 국민을 이기려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네,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해드리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앞서 소개한 수원 정에 이어서 이번엔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3선의 현역 민주당 이계호 의원에 맞서 단수공천의 반발에 탈당한 3선 군수 출신 이석형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같은 민주당 후보들인데다가 지역구가 넓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전남 장성입니다. 인접 지역인 담양과 한평, 영광을 포함한 4개 구는 지난 19대 총선부터 선거구가 통합됐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제3지대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등판하면서 전남 선거구 10개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했습니다. 담양과 한평, 영광, 장성 지역은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 예산 부족 등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곳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의 단수 공천을 받은 이계호 후보는 지난 2017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내리 4선에 도전합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래 가슴 따뜻한 정치를 지향해 왔습니다. 늘 어렵고 힘든 국민들에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도구는 정치가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계호 후보는 낙후된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역별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힘 있는 중진 의원을 강조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박노원 전 예비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고 수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감히 그 역할을 자임을 하고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책과 제도 그리고 예산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한평 군수를 3번 지낸 이석형 후보는 민주당의 일방적 단수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오직 일만 해오고 살았습니다. 일로 성과를 냈고 성공을 해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지역에서는 일 잘할 수 있는 이런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이석형 후보는 군수 때 한평 나비축제 성공과 빅그린 산업단지 유치 등 지방자치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산업단지 발전과 광주 전남 공동학군제, 연동형 직불제 부활 등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4개 구는 24년 동안의 발전이 멈춰버렸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서 우리 지역이 소멸 위기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워내야 됩니다. 이석형 일로서 보여드리고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후보는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1% 정도 차이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맞서 새로운 미래에선 이낙연 대표와 같은 영광 출신의 김선우 후보가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김 후보는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청 설립 공약 등 해묵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농촌복지 전문가인 저는 저희 지역을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으로 발전시켜서 과감하게 일을 벌이고 성과를 가져올 줄 아는 성공한 우리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모두 5명. 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사선에 성공할지, 전남에서 유일하게 이석형 후보가 무소속으로 여의도에 입성할지 관심입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40대 남성, 사전투표율 조작을 감시하려고 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는데요. 이번 총선이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얼룩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하면서 부정선거가 의심이 돼서 사전투표소 인원을 본인이 세워보고 싶었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이도 없고요.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났는데 부정선거를 의심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선거 절차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속된 사람이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2022년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데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이런 유튜버의 주장이 굉장히 황당하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예, 자, 이 유튜버가 그 채널을 운영하면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지금 제기해온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이런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게 부정선거라는 게 좀 가능한 일인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의 생각으로 그리고 또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인천의 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년 동안 복무를 했기 때문에 예. 선거의 투 개표 절차를 직접 관찰도 하고 감시도 해보고 또 관리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시절 그리고 박정희 시절을 제외하고는 민주화 이후에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뭐 사전 투표고 또 선거 당일 투표고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투표소마다 투표 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책임자입니다. 그리고 투표 사무원이 또 있고요. 예. 투표 참관원이 있는데요. 이 투표 참관인은 4명에서 8명 정도인데 이들은 정당과 그 후보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구성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 당도 있을 수 있고 저쪽 당도 있어서 이 투표 참관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투표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고 개표로도 이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2022년 기준으로 14만 명 정도의 선거 사무원 또 참관인이 있었는데 이들의 눈을 속이고 부정선거를 한다. 이건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죠. 예, 자, 선관위 경험을 토대로 부정선거는 꿈도 꿀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좀 밝혀주셨는데, 자, 유튜브에 보면요. 이렇게 좀 부정선거 의심하거나 또 가짜뉴스 퍼뜨리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둘이 아닌데, 일각에서는 유튜브가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됐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는데 어떤 상황이라고 좀 보십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진원지는 정치인들이에요. 지난 선거에서 패배를 하자 자기가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인해서 패배했다라고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기각을 했는데 패배자는 그것을 승복을 안 하고 또 정당 일부에서 지금 현재 정치인 일부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계속 의심을 불을 지필 뿐만 아니라 예. 또 이번 선거에 정당까지 만들어서 출마를 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선거의 공정한 절차를 부정하고 승복을 안 하는 정치인이 놓여 있고요. 또 이 일부 유튜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어떠한 목적으로건 활용해서 자기야 이러한 문제들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예. 또 동영상도 만들어서 유포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정치인에 대한 문제, 일부 정치인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고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런 유튜버들,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빠져서 검증 없이 이렇게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라고 좀 보세요? 글쎄요, 심리가 참 저도 궁금한데요. 예. 글쎄요, 뭐 자기가 주장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유튜버들이 이 생계 수단으로 활용하는 점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들도 사전 투표소에 인원을 체크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보이지도 않는 위치에다가 저렇게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 예. 저기에서 어떻게 인원을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전 투표소는 이틀 동안 사전 투표자들이 뭐 투표자도 있고 투표 참관인도 있고 사무원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중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인원을 셀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한 것이 얼마나 가능한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예. 당연히 틀린 숫자를 가지고 틀렸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 이런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의 심리가 정말 저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자, 교수님도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21대 총선이 끝나면 또 이런 음모론, 가짜뉴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한두 사람이 유튜브에서 이런 동영상을 올리고 퍼뜨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유튜버를 통해서 이 부정선거 의혹을 퍼뜨릴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현혹돼서 믿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이번에 사전 투표에 투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독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극우 유튜버들이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을 퍼뜨리는데 국민의힘에서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더라면 나중에 선거 결과상 이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예. 이 선거 이후에도 이런 의혹이 남아 있다라면 정말 한국 선거가 굉장히 깨끗한 것이라고 전 세계에 모범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낯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그 부정선거, 뭐 음모론, 가짜뉴스 이런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믿게 되는 것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이 알고리즘이 그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또 보고 싶은 유튜브만 계속 동영상만 찾아서 보고 또 같은 동년배나 같은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한테 또 널리 돌려서 보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유튜버 시스템 때문에 그리고 또 SNS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깨야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선관위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2020년 4월에 부정선거를 의혹을 제기했다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이런 주장은 수많은 선거 개표 투표 종사원들의 인원들을 속여야 하는 거고 예. 또 고도의 기술이 또 그리고 또 대규모 조직이 동원돼야 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이런 증거가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대항해서 이 굉장히 유튜브에다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예. 생각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유튜브 콘텐츠 그리고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조금 커지면서 오히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야말로 이러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글쎄 말이죠. 정치인들이 또 정당이 이러한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어, 정신을 좀 차릴 수 있는 내용들도 제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사실이 어떤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있고요. 또 선관위도 투표 개표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고 또 기자들을 통해서 이 투표 개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더 많이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당 정치인들이 하는 것으로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정치인들이 선거 결과를 승복하고 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사실 이 유튜브에 유통되는 이런 가짜 뉴스들 법적인 제재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규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규제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가짜 뉴스라든지 또 혐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으로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헌법 체제가 엄전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이러한 형사법은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으로 처벌하는 것 외에 가짜 뉴스를 어떻게 가짜 뉴스로 규정하는지 얼마만큼 해야지 혐오 발언인지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죠. 예. 따라서 이번에 구속된 사람도 이 검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예. 외에는 사실 법적으로 막거나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인데 법적인 그리고 또 그 제도적인 규제 외에 정치 문화의 발전이라든지 또 그 건전한 토론이라든가 건전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 또 가짜뉴스 확산과 관련해서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기각에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오늘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송 대표는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지만 재판 시작 전 변호인과 접견을 해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예정됐던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고 재판을 모레로 연기했습니다. 중국 보따리상의 명의를 이용해서 수출용 담배와 양주를 산 뒤 다른 물건으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몰래 국내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네, 이들이 밀수입한 면세품은 무려 77억 원어치에 이르렀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인천 자유무역 지역에 있는 한 창고입니다.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남성이 입구에 놓여있는 상자 하나를 들어 옮깁니다. 물건이 떨어질까 테이프로 고정까지 하는데 상자 안에는 원래 홍콩으로 수출하는 양주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수 여러 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송 수출을 위해 창고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가짜 물품을 들여와서 내려놓고 진짜 물품을 빼낸 겁니다. 일명 바꿔치기 수법으로 면세품 양주와 담배를 국내로 밀수입한 이들은 모두 5명. 무역 유통업계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5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몰래 들여온 면세 담배만 70만 갑, 양주는 1,100여 병에 이릅니다. 수출용 담배를 바꿔칠 때는 가짜 포장지 안에 골판지를 우겨 넣었는데 크기와 무게를 딱 맞추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총 77억 원 상당의 면세품 밀수입 일당 5명을 기소하고 그중 4명을 구속하였습니다. 면세품을 높은 마진에 되팔아 수익을 얻고자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하고 자유무역 지역에 있는 창고를 이용하면 공항 세관에 수출 물품을 신고만 하면 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세관에서 물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검찰은 이들 밀수입 일당이 피해간 관세 액수만 29억 원 이상으로 추정 중입니다. 또한 실제로 범행을 통해 3억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봤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들을 추적해온 세관과 검찰은 아직 유통되지 않은 면세품을 모두 압수하며 자동차와 주식 등 소유재산 1억 4천만 원도 뒤늦게 환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용 면세품을 국내로 밀수입하는 등 통관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1억 원을 빼서 도주한 20대 A씨 등 10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새벽 0시 40분쯤 서울 역삼동에서 테더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거래대금 1억 원을 받아 새는 척하다가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들 일당은 부산 지역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고액을 나눠준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귀신에 쓰였다며 건강이 좋지 않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구술 권유해 1억여 원을 받은 무당 50살 김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해당 금액을 굿값으로 받은 건 사실이나 일종의 종교 행위인 데다가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있는 합성 사진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어제 서울 숭인동 주택가에서 이 대표 합성 사진과 비방 등이 담긴 인쇄물 한 부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유포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 혐의자 특정이 되지 않은 가운데 대량 살포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0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10대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군은 지난달 28일 저녁 7시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서 붙어있는 선거 벽보를 우산으로 찢은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학원에 가는 길에 장난삼아 우산으로 벽보를 찔러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광주 서구 마륵동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플라스틱을 모아놓은 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일대가 까만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고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한 가정집이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하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한 여성이 반려견 4마리와 함께 거주했던 곳이었는데 뒤늦게 이웃 주민의 신고로 대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화면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오류동 한 가정집. 온 집안이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로 아주 가득하죠. 야외도 아닌데 작업자들 연신삽으로 쓰레기를 퍼서 마대자루로 옮기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만에 수십 포대가 쌓였다고 하는데요. 쓰레기가 오랫동안 방치돼 썩으면서 방독면을 쓰지 않으면 악취를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방 2개짜리 집은 보통 2~3명이 하루 안에 청소를 마치는데 이 집은 쓰레기 양도 많은 데다가 싱크대 등 모든 가전가구를 드러내야 돼서 10여 명이 꼬박 이틀을 달라붙어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고압 세척기를 쓸 일이 사실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도배 벽지를 다 뜯어내고 고압 세척으로 물 세척을 다 한번 할 겁니다. 네, 놀랍게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여성과 강아지 4마리가 이곳에 함께 살았습니다.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왔던 강아지를 유기견으로 착각할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이사 온 지도 2년이 됐지만 평소 소통은 전혀 없었습니다. 뒤늦게 창문 너머로 집안 가득한 쓰레기를 본 주민의 신고로 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딱 보자마자 얘는 한두 해 밖에서 지낸 애가 아닌데 라는 그 유기견의 형상이었어요. 이렇게 털이 길고 털에 막 똥이 굳어가지고. 네, 워낙 비위생적인 환경이라 여성도 또 강아지들의 건강도 모두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호흡기 질환도 있었을 거고 피부 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깨끗함을 원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아마. 집을 구해줘도 다시 더러워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 여성의 가족들도 크게 걱정하고 있다는데요. 취재진은 여성과 강아지들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동물단체 등에 다리를 놓아 도울 예정입니다. 네, 의대 교수들이 주 52시간 진료에 나선 데 이어서 오늘부터 동네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이들도 주 40시간 축소 진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오늘 YTN에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의사를 압박하는 정책을 발표해 의사들의 분노가 크다고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원 의사들의 그 약간 분노 이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별적 참여지만 점차적으로 많아질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의사증원에 반대하니까 뭐 비대면 진료 확대, 성분명 처방, PA 합법화, 간호사법 재추진, 의료 패러다임 바꾸는 정책은 무차별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전부 다 최근에도 만나면 야, 우리 정신과 질환을 좀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화가, 분노가 너무 넘친다. 그런 여러 가지 우울증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1년 좀 늦게 한다고 해서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원점 재논의를 해서 빨리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랑에 빠졌다가 구조된 33개월 여아가 상급 종합병원 이송 거부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오늘 부검이 진행이 됩니다. 경찰은 의사의 구두 소견과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익사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A양의 부검을 국가수에 의뢰했습니다. 또 경찰은 상급 종합병원 거부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상급 병원이 전원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강제 조항이 없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게임 업체 그라비티가 라그나로크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을 앞둔 지난달 20일 그라비티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한 것을 근거로 이용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라비티가 공개한 정보에는 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이 100개 이상이었는데 일부는 등장 확률이 0.8에서 0.1%로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라비티 측은 아이템 확률 고지가 필요한 경우에 시뮬레이션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발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 당국은 아직 그런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경수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이 올해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를 예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진입시킨 이후 추가 발사 의지를 다시 밝힌 겁니다. 박 부총국장은 또 기상관측 위성이나 지구관측 위성 등도 선점고지라고 밝혀 다양한 위성을 쏴 올리겠다는 의도도 내비쳤습니다. 최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등 발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우리 군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현재 동창리 발사장에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그러한 동향은 임박한 동향은 없습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된 열병식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과 25일 김일성이 만든 항일 무장조직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을 앞두고 있는데 군 당국은 두 기념일 모두 북한이 중요시하는
정준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김일성 광장 주변에서 포착된 움직임은 축하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겁니다. 통일부는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며 특히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도발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선거가 결국 치러지지 않은 채 지나갔다고 미 CNN이 현지 시간 31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에 취임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임기는 원래 올해로 끝나 우크라이나 헌법대로라면 임기 5년 차 3월의 마지막 일요일인 31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날인 올해 5월 20일 전까지 대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선거를 치르려면 총선의 경우 최소한 일시적으로 계엄령을 풀어야 하며 대선의 경우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난해 10월 전쟁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시위대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라파에서 지상전이 준비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신웅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의회 주변에 시민 10만 명이 집결했습니다. 시위대는 100여 명의 인질도 데려오지 못한 채 6개월 가까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무능한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시위대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주요 도로를 봉쇄한 채 조기 총선을 요구했습니다. It's all people in Israel that want he will stop be prime minister and move and make some of them want election now. 이들은 의회 부근에 텐트를 치고 밤을 지새우며 앞으로 나흘간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시위대의 비판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הקריאות לבחירות עכשיו, בעיצומה של המלחמה, רגע לפני הניצחון, ישתקו את ישראל במשך לפחות חצי שנה, להערכתי 8 חודשים. הם ישתקו את המשא ומתן לשחרור חטופינו. 네타냐후는 또 라파 지상전과 민간인 대피, 그리고 인도적 구호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אנחנו ניכנס לרפיח ונחסל את גדודי החמאס שם, מסיבה אחת פשוטה. אין ניצחון בלי כניסה לרפיח, ואין ניצחון בלי חיסול גדודי החמאס שם. 네타냐후는 기자회견 이후 전신 마취 상태로 탈장 수술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중부 야브네의 한 쇼핑몰에서 시민 3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요르단강 서안 출신 19살 소년으로 현장에서 사살됐는데 이스라엘 경찰은 이를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설산부터 빙벽, 또 빙판 및 물속까지 극한 지형을 탐사하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외계의 생명체 탐사를 위해서 개발한 것으로 뱀처럼 움직이면서 사람 조종 없이 스스로 생명체를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양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에 있는 에서베스카 빙하. 버려진 호수 같은 모습의 로봇이 서서히 움직입니다. 뱀처럼 머리 부분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얼음 위는 물론 눈밭 모래 위에서도 나사를 돌리듯 빙글빙글 돌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개발 중인 외계 생명체 탐사 로봇 일스로 길이는 약 4m, 무게 100kg에 구동장치인 액추에이터는 48개 달려 있습니다. 머리 쪽에는 자율주행용 라이다와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사람의 조종 없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영하 198도씨까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나사는 이 로봇을 지구에서 약 12억 킬로미터 떨어진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지름이 약 500km인 엔셀라두스는 두꺼운 얼음 표면으로 덮여 있는데 엔셀라두스 남극 얼음층 아래에는 바다가 있어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무인 탐사선 카시니오가 엔셀라두스 물기둥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부피의 1.4%가 수소,
0.8%가 이산화탄소로 생명체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일스 로봇은 엔셀라두스에서 좁은 간헐천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 남극미 바다를 헤엄치며 스스로 생명체를 찾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지난 겨우내 폐사한 천연기념물 사냥이 500마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멸실 신고 목록을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사냥 폐사체 수는 530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 서식 사냥의 4분의 1이 넘는 수치로 지역별로 보면 민간인 통제선 부근 강원 산간 지역과 설악산 일원에서 폐사체가 주로 발견됐습니다. 잦은 폭설과 함께 사냥 이동을 제한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광역 울타리가 폐사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동물원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침팬지가 돌을 집어들어 어디론가 던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돌이 향한 곳 다름 아닌 고릴라 사육장이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영상 한가운데 침팬지 한 마리가 보이시죠? 높이 솟아있는 나무 모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아슬아슬하지만 천천히 옆으로 이동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자기 손보다 훨씬 큰 돌이었는데 네, 이렇게 어디론가 힘껏 던졌습니다. 네, 돌이 향한 곳, 목격자 제보에 따르면 고릴라 사육장이라고 하네요. 자, 이곳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유인원관인데요. 어제인 지난달 31일 상황입니다. 다행히 고릴라가 다치진 않았다고 하는데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대공원 측도 이런 침팬지 행동을 처음 접해봤다면서 이유는 확인해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은 침팬지 사육장 안에서 던질 만한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프로야구 시즌 초 한화 이글스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는 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7연승을 달리면서 단독 선두를 지키고 있는데요. 기대를 모은 고졸 신인 황준서가 데뷔전에서 선발승을 거두며 팬들을 더 희망에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한화에 입단한 기대주 황준서. 첫 선발 등판에서 5이닝 동안 탈삼진 5개를 잡는 호투를 선보였습니다. 노시환의 3점포와 페라자의 투런포를 포함해 다이너마이트 타선도 폭발하면서 황준서는 유현진 이후 처음으로 선발 데뷔전에서 승리한 한화의 고졸 신인이 됐습니다. 안 떨렸다고 하기엔 거짓말이고 좀 떨렸는데 어제 재훈 선배님이 카톡으로 너 후회 없이 던져라 이런 말 해주셔서 진짜 후회 없이 던지려고 노력해서 오늘 마운드에 올라섰던 것 같습니다. 선배들은 인터뷰를 마친 황준서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물세례를 퍼부었습니다. 한화는 유현진이 선발로 나선 개막전 패배 이후 7연승, 2차례 스윕을 이어가며 단독 선두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92년 이후 32년 만에 개막 최고 성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유현진 선발 등판 경기 때는 한화 김승현 회장이 6년 만에 야구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유현진뿐 아니라 3년 연속 1순위로 뽑은 문동주와 김서연, 황준서까지 루키들이 든든하게 버티는 선발 왕국에 지난해 홈런왕 노시환과 페라자, 베테랑 김광민과 안치홍 등을 영입해 한층 더 강해진 타선까지 한화는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으로 이번 시즌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강한 선발 6명이 버티고 있고 거기에 불펜이 또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타선에서도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이 활용도가 높은 선수가 많아요. 선수들 대수가 상당히 두꺼워졌다는 점에서 한화 이글스의 상승세는 앞으로 꾸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하위권 성적에도 한결같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한화. 이제는 진짜 성적으로도 행복 야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달라진 한화가 프로야구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 공기가 더 부드러워지겠고요.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면서 5월 중순만큼이나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외투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반면 남부지방은 점차 하늘빛이 흐려지겠고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충청 이남에도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8도, 대전 7도, 광주와 창원은 10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4에서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3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23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키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때론 부족했지만 함께해 주셔서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뉴스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